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낡은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 지어진 25층짜리 건물은 이제 벽 곳곳에 금이 가고 복도, 페인트는 벗겨질 대로 벗겨져서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지요. 그 중에서도 15층, 꼭대기층의 1505호에는 은퇴한 택시기사 김철수 씨와 그의 아내 박영자 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올해로 철수 씨는 73세, 영자 씨는 70세. 두 분은 이 아파트에서만 30년 넘게 함께 늙어왔어요. 자식들은 모두 출가하여 제 살 길을 찾아 떠났고 이제 이 집에는 딱 두 사람, 노부부만 남아 서로의 안부를 묻고 밥상을 마주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지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6월의 햇살이 베란다 유리창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벽시계의 초침이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지요. 거실 소파에는 철수 씨가 깊이 파묻혀 앉아 조간신문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반쯤 벗겨진 안경을 코끝에 걸치고 정치면 기사를 찬찬히 읽어 내려가던 중이었어요.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 건지 원. 철수 씨가 혀를 차며 신문 페이지를 넘기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쿵! 둔탁한 울림이 아파트 전체를 흔들었어요. 쿵! 또 한 번.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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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한 박자로 이어지는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망치로 바닥을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된 이 낡은 아파트의 바닥은 원래도 얇기로 유명했는데 그 진동이 벽을 타고 온 집 안에 퍼져나갔지요. 창틀이 덜덜 떨렸고 찬장 안의 그릇들이 서로 부딪히며 짤그랑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철수 씨의 미간이 저절로 찌푸려졌어요. 신문을 들고 있던 손에도 절로 힘이 들어갔지요. 아휴! 철수 씨가 길게 한숨을 내쉬며 신문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베란다 쪽을 향해 목청을 높였지요. 여보, 그만 좀 해. 아침부터 무슨 공사판도 아니고 아파트가 다 울려. 하지만 베란다 너머에서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대답 대신 더 묵직한 소리만 돌아왔지요. 쿵, 쿵, 쿵. 마치 그의 말을 못 들은 것처럼, 아니, 어쩌면 듣고도 무시하는 것처럼 그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철수 씨는 다시 한번 한숨을 쉬며 무거운 몸을 일으켰어요. 관절이 아프다는 듯 무릎을 두어 번 두드린 뒤 느릿느릿 베란다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베란다 문을 열자 후끈한 열기와 함께 마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알싸하고 진한 그 향이 코 속 깊이 파고들었지요. 그리고 그 냄새의 근원지에는 아내 영자 씨가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베란다 구석에 낡은 돗자리 하나를 깔고 그 위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앞에는 묵직한 돌절구가 놓여 있었습니다. 집안 대대로 내려온 물건이라며 영자 씨가 늘 자랑하던 손때가 까맣게 묻은 그 절구 말이에요. 영자 씨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광대뼈 아래로 땀줄기가 흘러내렸고 목덜미까지 축축하게 젖어 있었지요. 70세 노인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영자 씨의 두 팔에는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양손으로 묵직한 절구공이를 움켜쥐고 온 체중을 실어 아래로 내리찍는 동작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쿵! 절구 안에서 마늘 알갱이들이 으깨지며 하얀 즙이 튀어올랐습니다. 여보, 못 들었어? 그만하라니까. 철수 씨가 문틀에 기대서서 말했습니다. 아이고, 당신은 또 왜 나와서 잔소리야. 영자 씨가 절구질을 멈추지 않은 채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녀의 눈은 오로지 절구 안의 마늘에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언제 잔소리했어. 아래층 생각 좀 하라는 거지. 아래층이 뭐 어때서? 어떻긴. 우리 집 바닥이 그 집 천장인데 이렇게 쿵쿵거리면 아래층 사람 머리가 깨지겠어. 철수 씨가 손가락으로 바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영자 씨가 비로소 절구공이를 멈추었어요. 그녀가 고개를 번쩍 들고 남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억울함과 자존심이 가득 담겨 있었지요. 당신은 몰라서 그래. 뭘 몰라? 이 마늘, 이게 그냥 마늘인 줄 알아? 영자 씨가 절구 안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우리 큰 손주 준이 그 녀석 아토피가 얼마나 심한지 알잖아. 팔뚝이며 다리며 긁어서 피가 나도록 긁는다고. 철수 씨는 말없이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주 이야기가 나오면 영자 씨의 눈빛이 달라진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음식 조심하래. 특히 첨가물 들어간 거 먹이지 말래. 영자 씨가 절구 안의 마늘을 손가락으로 살짝 집어 올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시중에 파는 마늘 가루는 뭐가 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 표백을 했는지 방부제를 넣었는지. 그러니까 직접 빻는다 이거야? 그럼 어떡해? 믹서기로 갈면 칼날에서 쇠냄새가 나. 그 쇠맛이 마늘에 배면 약이 아니라 독이 돼. 영자 씨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렇게 돌절구에 빻아야 마늘 본연의 향이 살고 알리신 성분도 안 파괴돼. 이래야 약이 되는 거야. 철수 씨는 아내의 말을 듣고 있자니 뭐라 반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거든요. 영자 씨의 손에서 나온 음식은 늘 정성이 가득했고 그 정성 때문에 자식들과 손주들이 이 집을 찾아오는 것이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걸리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아. 근데 철수 씨가 말꼬리를 흐렸습니다. 근데 뭐? 적당히 좀 하면 안 돼? 하루에 1시간씩 매일 이러니까 문제지. 1시간이 뭐가 길어? 준이 한 달 먹을 양을 만들어 놓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해. 영자 씨가 다시 절구공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쿵! 다시 그 둔탁한 소리가 베란다를 울렸어요. 쿵! 낡은 샤시 창문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리고 당신, 해가 중천에 뜬 대낮이야. 밤에 하는 것도 아니고. 영자 씨가 절구질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10시면 누구나 일어나서 활동할 시간이지. 이 시간에 자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래층 총각은 밤새 공부하고 아침에 잔다던데. 그게 내 알바야? 세상 사람들 다 낮에 일하고 밤에 자는 거 아냐? 젊은 사람이 그렇게 살면 되겠어? 영자 씨의 논리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자기 기준에서 상식적인 것이 곧 세상의 상식이라는 믿음. 70년을 살아오며 굳어진 그 신념은 웬만해서는 꺾이지 않았지요. 철수 씨는 그걸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니까요. 에휴, 알았어, 알았어. 철수 씨가 두 손을 번쩍 들며 항복의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내가 졌다, 졌어. 당신은 맨날 지기만 해. 영자 씨가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그 웃음 속에는 약간의 애정 어린 놀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철수 씨가 몸을 돌려 거실로 돌아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아내를 돌아보았지요. 여보, 왜 또? 그래도 아래층 눈치는 좀 봐. 요즘 세상이 무서워. 뉴스 안 봤어? 층간 소음 때문에 흉기 들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다며. 영자 씨가 절구공이를 멈추고 남편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썹이 위로 치켜 올라갔어요. 흉기? 웃기고 있네. 웃긴 게 아니라 내가 법을 어겼어? 사람을 때렸어?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죄야? 영자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죄라는 게 아니라 조심하자는 거지. 조심은 무슨 조심? 당신이 너무 겁이 많아, 겁이. 영자 씨가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해코지를 당해. 그냥 애먹일 마늘 빻는 건데. 철수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이미 50년 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영자 씨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옳다고 믿은 것은 끝까지 밀어붙이는 성격. 그게 때로는 대단해 보이기도 했고, 때로는 답답하기도 했지요. 오늘은 후자였습니다. 알았어, 알았다고. 철수 씨가 힘없이 대답하며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다시 몸을 묻고 신문을 집어들었지만 눈에 들어오는 글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쿵, 쿵, 쿵. 베란다에서는 여전히 그 소리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철수 씨는 신문 위로 시선을 돌려 베란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삐걱거리는 방충망 너머로 아내의 구부정한 등이 보였어요. 70년을 산 그 등은 이제 많이 굽어 있었습니다. 허리도 어깨도 예전 같지 않았지요. 그런데도 영자 씨는 손주를 위해 매일 저 무거운 절구공이를 들었다 내렸다 하고 있었습니다. 저것도 다 사랑인데. 철수 씨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랑이 누군가에게는 미움을 사고 있는지도 모르고 문득 불안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순간의 잡념일 뿐이라고 철수 씨는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설마 진짜로 무슨 일이라도 생기겠어. 아파트에서 이웃끼리 좀 시끄럽게 사는 건 원래 그런 거 아닌가. 하지만 그 설마가 현실이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쿵, 쿵, 쿵. 영자 씨의 절구 소리는 15층 바닥을 타고 아래로 전해졌습니다. 그 아래 14층 1405호의 방 안으로 고스란히 내려갔지요. 그 방에는 지금 한 청년이 누워 있었습니다. 최민호 32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그는 밤새 책상 앞에 앉아 있다가 새벽 5시가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어요. 그리고 지금 아직 5시간도 채 자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쿵. 민호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쿵. 그의 눈꺼풀이 경련을 일으켰어요. 쿵. 이불을 움켜쥔 그의 손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또야. 또. 민호의 입술 사이로 신음 같은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그의 눈 아래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지난 몇 주간, 아니 몇 달간 제대로 잠을 자본 적이 없었거든요. 위층에서 들려오는 저 소리 때문에 민호는 베개로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쿵! 그 진동은 베개 따위로는 막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바닥을 타고 침대 프레임을 타고 매트리스를 통해 그의 온몸으로 전해져 왔지요. 마치 누군가가 그의 머리를 직접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두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그의 눈가에 핏발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제발 좀 그만해. 그의 목소리는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향해 내뱉은 그 절규는 허공에 흩어질 뿐이었지요. 그리고 15층에서는 영자 씨가 여전히 화난 얼굴로 절구질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손주를 떠올리며 그 정성 어린 소리가 바로 아래층 청년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른 채 김철수, 박영자, 노부부의 평화로운 일상 뒤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 그것이 어떤 비극을 불러올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매일 아침 10시가 되면 어김없이 울려 퍼지는 절구 소리. 쿵, 쿵, 쿵. 그 소리는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되었어요. 영자 씨는 손주를 위한다는 일념 하나로 땀을 뻘뻘 흘리며 절구공이를 내리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층에서는 최민호라는 청년이 조금씩 무너져가고 있었지요.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철수 씨가 현관문을 열고 신문을 가지러 나갔을 때였어요. 문득 시선이 현관문 한쪽에 멈췄습니다. 노란색 포스트잇 한 장이 붙어 있었거든요. 이게 뭐야? 철수 씨가 중얼거리며 쪽지를 떼어들었습니다. 작은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꾹꾹 눌러 쓴 필체가 마치 글쓴이의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습니다. 철수 씨는 안경을 고쳐 쓰고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1405호입니다. 제가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라 밤새 공부하고 오전에 잠을 잡니다. 오전만이라도 쿵쿵거리는 소리 좀 자제해 주실 수 없을까요? 부탁드립니다. 글씨는 분명 정중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라는 말에서 상대방의 예의가 느껴졌지요. 하지만 그 글씨체에는 예의만 담긴 게 아니었어요. 볼펜 자국이 종이를 뚫을 듯 깊게 파여 있었습니다. 마치 이를 악물고 쓴 것처럼 그 속에는 절박함이 그리고 간신히 누르고 있는 분노가 숨어 있었지요. 철수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이거 큰일이네. 그는 쪽지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베란다에서는 벌써 쿵쿵거리는 소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 철수 씨가 베란다 문을 열고 쪽지를 내밀었습니다. 영자 씨는 절구질을 멈추지 않은 채 힐끗 쪽지를 쳐다보았어요. 뭔데? 아래층 총각이 붙여놓은 거야. 소리 좀 줄여달라고. 뭐? 영자 씨가 그제야 절구공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쪽지를 받아들고 읽어 내려가는 그녀의 눈이 점점 가늘어졌어요. 다 읽고 나자 영자 씨의 입꼬리가 실룩거렸습니다. 이 총각 봐라. 왜?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라 아침에 잔다? 그게 자랑이야? 영자 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는데 혼자 낮밤을 받고 살면서 남한테 조용히 하라고? 그래도 힘들다잖아. 한 번쯤은 들어줘야지.
들어주긴 뭘 들어줘. 내가 밤에 하는 것도 아니고 대낮에 하는 건데. 영자 씨가 쪽지를 구겨서 앞치마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젊은 것이 유난이야, 유난. 귀마개를 하든가, 이어폰을 꽂든가. 요즘 그런 거 많잖아. 여보, 됐어, 됐어. 나 바빠. 영자 씨가 다시 절구공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쿵. 철수 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는 더욱 크게 울려 퍼졌어요. 쿵, 쿵. 마치 난 안 멈출 거야 라고 선언하듯이. 철수 씨는 한숨을 쉬며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어요. 그 쪽지에 담긴 절박함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거든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영자 씨는 여전히 매일 아침 절구질을 했고 아래층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쪽지도 항의도 오지 않았습니다. 철수 씨는 오히려 그 침묵이 더 불안했어요. 포기한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걸 준비하는 건지. 그리고 그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인터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따르르릉, 따르르릉. 벨소리가 유난히 급하고 거칠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버튼을 연타하는 것 같았지요. 영자 씨가 거실로 나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누구세요? 수화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곧이어 떨리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할머니, 제발이요.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마치 울음을 참는 것 같기도 하고 분노를 억누르는 것 같기도 했지요. 저 아래층 1405호 사는 최민호예요. 위에 쪽지 붙였던 그 총각? 영자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듯한 뉘앙스마저 풍겼지요. 할머니, 제발이요. 저 지금 이틀째 한숨도 못 잤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심장이 벌렁거려서 미치겠다고요. 귀에서 환청이 들려요. 쿵쿵거리는 소리가 안 날 때도 들려요. 아이고, 총각. 영자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동정의 한숨이 아니었어요. 내가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아니잖아. 딱 1시간 아침에 잠깐 하는 거야. 그 1시간이 저한테는 지옥이에요. 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가 새벽 5시에 자서 10시에 일어나면 딱 5시간이에요. 근데 10시만 되면 쿵쿵거려서 깨요. 매일매일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아?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되잖아. 할머니, 저 공무원 시험 5번째 준비 중이에요. 낮에는 학원 가고 밤에 혼자 공부해야 해요. 그게 저한테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건 총각 사정이고. 영자 씨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공동주택 살면 서로 이해하고 사는 거야. 나도 참을 것 참고 총각도 참을 것 참고. 그게 아파트 사는 거지. 할머니는 뭘 참으세요? 저만 일방적으로 참으라고요. 민호의 목소리가 폭발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영자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총각, 젊은 사람이 어른한테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거 아니야. 저도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저 진짜 미쳐버릴 것 같다고요. 융통성이 없어, 융통성이. 세상 혼자 사는 줄 알아? 뚝. 영자 씨가 인터폰을 끊어버렸습니다. 수화기를 제자리에 놓는 그녀의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완강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거실에서 지켜보던 철수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저 총각 목소리 들었어?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말이야. 저러다 무슨 일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철수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층간 소음 때문에 흉기 들고 찾아와서 또 그 소리야? 영자 씨가 철수 씨의 말을 잘랐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못해?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법 문제가 아니라. 됐어. 나 피곤해. 좀 쉴게. 영자 씨가 손을 내저으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철수 씨는 닫힌 안방 문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바깥은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고 아파트 화단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지요. 하지만 철수 씨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아까 전화기 너머로 들렸던 그 청년의 목소리. 그건 단순한 항의가 아니었어요. 절박함과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벼랑 끝에 몰린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도 설마 무슨 일이야 있겠어. 철수 씨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욕이라도 했으면 차라리 나았을지도 몰라요. 화를 내고 소리 지르고 그러다 풀어지는 게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그 뒤로 아래층에서는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인터폰도 쪽지도 아무것도. 그 무거운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졌어요. 폭풍이 오기 전에 바람이 멈추는 것처럼, 재앙이 닥치기 전에 세상이 고요해지는 것처럼, 그리고 그 폭풍의 전야가 지금 이 순간이었습니다. 14층 1405호의 어두운 방 안에서 최민호는 컴퓨터 앞에 앉아 무언가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가락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캡사이신 원액, 고농도 매운 성분, 곰 퇴치 스프레이 같은 검색어들이 떠 있었습니다. 민호의 입가에 섬뜩한 미소가 번졌어요. 아침마다 마늘 냄새 맡으면서 절구질하시니까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도 한번 매운 냄새 좀 맡아보셔야겠네요. 그래야 정신을 차리실 테니까. 민호의 손가락이 구매하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되돌릴 수 없는 비극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지요.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막지 못하게. 그날은 유난히 무더운 날이었습니다. 6월의 햇살이 작정이라도 한 듯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바람 한 점 없는 날씨였지요. 베란다의 온도계는 벌써 32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철수 씨는 거실 선풍기 앞에 앉아 부채질을 하고 있었어요. 휴, 올여름은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을 손수건으로 훔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영자 씨가 나왔어요. 평소처럼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에는 수건을 동여맨 차림이었습니다. 한 손에는 커다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지요. 어디 가려고? 베란다. 오늘 마늘 좀 많이 빻아놔야 해. 이 더운 날에 열사병 걸리게. 괜찮아. 선풍기 틀어놓으면 되지. 영자 씨가 베란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철수 씨는 한숨을 쉬며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저 고집을 누가 꺾을 수 있을까? 50년을 살아도 모르겠다니까.
영자 씨가 베란다에 자리를 잡고 앉았을 때였습니다. 호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진동했어요. 띠링. 문자 메시지 알림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마늘 봉지를 내려놓고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화면에 뜬 이름은 큰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영자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손주준이 소식이겠거니 생각하며 문자를 열었지요.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문자의 내용은 이랬어요. 어머니, 힘들게 마늘 빻지 마세요. 요즘 베란다에 미세먼지도 많은데 그냥 마트에서 산 유기농 가루 먹일게요. 그게 더 위생적이에요. 영자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 번 더 읽었어요. 위생적이에요. 그 세 글자가 눈에 꽂혔습니다. 영자 씨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어요. 뭐라고? 손에 들린 휴대폰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위생적? 마트에서 산 게 위생적이라고? 영자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철수 씨가 베란다 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당신, 이것 좀 봐. 영자 씨가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철수 씨가 안경을 고쳐 쓰고 화면을 들여다보았어요. 수진이가 그랬구나. 수진이가 그런 게 문제가 아니야. 영자 씨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빻은 마늘이 비위생적이래. 마트에서 산 게 더 깨끗하대. 진정해, 진정해. 수진이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닐 거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글자 그대로잖아. 영자 씨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억울함과 서러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지요.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하는데. 손 씻고 마늘 씻고 절구 소독하고 그렇게 정성 들여서 하는데 영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그게 비위생적이래. 마트에서 기계로 갈아서 봉지에 담아 파는 게 더 깨끗하대. 여보, 그 마트 마늘 가루에 뭐가 들었는지 알아? 표백제 넣고 방부제 넣고 그런 걸 우리 손주한테 먹이겠다고? 영자 씨가 주먹으로 무릎을 쳤습니다. 내가 직접 보여줘야겠어. 뭘?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하는지.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줘야겠어. 영자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보, 그냥 넘어가. 뭘 그렇게까지. 안 돼. 이건 내 자존심 문제야. 영자 씨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70년 인생을 살면서 깔끔하다, 정갈하다는 소리를 들어온 그녀였어요. 친정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솜씨로 김치를 담그면 동네방네 소문이 났고 명절 음식을 하면 온 친척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요. 그런 그녀에게 비위생적이라는 말은 영린이었습니다. 건드려서는 안 될 자존심.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마지막 보루. 영자 씨가 휴대폰을 들고 이리저리 살펴보았어요. 동영상 찍는 거 어떻게 하더라. 평소 잘 쓰지 않던 기능이라 손에 익지 않았습니다. 더듬더듬 화면을 누르다가 겨우 카메라 앱을 찾아냈지요. 여기 누르면 되나? 영자 씨가 빨간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녹화 중이라는 글씨가 떴어요. 됐다, 됐어. 영자 씨가 휴대폰을 베란다 구석에 있는 큰 항아리 뚜껑 위에 기대어 세웠습니다. 앵글을 이리저리 조절해서 자신이 잘 나오는지 확인했지요. 영자 씨가 헛기침을 하고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아, 봐라. 할미가 얼마나 깨끗하게 하는지.
영자 씨가 두 손을 카메라 앞에 펼쳐 보였어요. 손 깨끗이 씻었지? 비누로 3번 씻었어. 손톱 밑까지 솔로 박박 문질렀고 영자 씨의 손은 정말 깨끗했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손톱은 짧게 깎여 있었고 때 한 점 없이 말끔했지요. 자, 이제 마늘 볼까? 영자 씨가 비닐봉지에서 마늘을 꺼냈습니다. 이거 국산 마늘이야. 의성 마늘. 우리 준이한테는 국산만 먹여. 통마늘의 껍질이 벗겨져 하얗게 빛나고 있었어요. 껍질도 내가 닦아서 씻었어. 깨끗한 물에 3번 헹궜고 영자 씨가 마늘 알갱이를 절구에 넣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빻는다. 영자 씨가 절구공이를 들어 올렸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억울함을 증명하겠다는 일념, 며느리에게 자신의 정성을 보여주겠다는 결심, 그것이 그녀를 움직이고 있었지요. 그래, 애미야. 할미가 얼마나 깨끗하게 하는지 똑똑히 봐라. 영자 씨가 절구공이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힘껏 내리찍었어요. 쿵! 절구 안에서 마늘이 으깨지며 하얀 즙이 튀어 올랐습니다. 쿵! 쿵! 영자 씨의 팔에 힘이 잔뜩 들어갔어요.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에 잘 나오도록, 며느리가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영자 씨는 평소보다 더 크게, 더 과장되게 절구질을 했어요. 냄새가 집 안으로 들어갈까봐 방충망까지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베란다, 난간 쪽, 쇠창살에 바짝 붙어 앉아 있었지요. 바깥 공기가 훅훅 들어왔어요. 6월의 무더운 바람이었지만 마늘 냄새를 날려보낼 수 있으니 오히려 좋았습니다. 쿵, 쿵, 쿵. 영자 씨의 절구 소리가 베란다를 울렸어요. 항아리 위에 기대어 놓은 휴대폰은 그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70세 노인이 손주를 위해 땀 흘리며 마늘을 빻는 모습, 그것은 분명 사랑의 기록이었어요. 하지만 그 영상이 세상에 남길 마지막 기록이 될 줄은 영자 씨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녀의 바로 아래층, 14층 베란다에서는 지금 이 순간 검은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최민호가 의자를 밟고 올라서서 베란다 난간 밖으로 팔을 뻗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검은색 압축 분무기가 들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분무기 안에는 인터넷에서 구입한 곰 퇴치용 고농도 캡사이신 원액이 가득 차 있었지요. 민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이틀 넘게 잠을 못 잔 눈, 분노와 절망으로 이성을 잃은 눈, 그가 중얼거렸어요. 매일 아침 그 소리 때문에 못 살겠어. 이 냄새 한번 맡아봐. 그러면 정신 차리겠지. 민호의 손가락이 분무기의 손잡이에 걸렸습니다. 위층에서는 여전히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그 소리가 민호의 귓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쿵, 쿵, 쿵. 마치 그의 머리를 직접 두드리는 것처럼, 마치 그의 심장을 짓누르는 것처럼. 이제 그만. 민호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제발 좀 그만해. 그의 손가락이 분무기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되돌릴 수 없는 비극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지요. 그 시각 철수 씨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후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사실 귀에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베란다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혼잣말 소리가 더 크게 들렸거든요. 자 봐라. 먼지 하나 없다. 영자 씨가 카메라를 향해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이게 바로 할미 솜씨야. 60년 내공이라고. 철수 씨는 피식 웃었어요. 저렇게 당당할 수가. 문자 하나에 저렇게 발끈하다니. 하지만 그게 또 영자 씨였습니다. 자존심 하나는 하늘을 찔렀으니까요. 쿵. 익숙한 절구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쿵, 쿵. 평소보다 소리가 더 컸습니다. 아마 카메라에 잘 나오려고 더 세게 내리찍는 모양이었지요. 철수 씨는 TV 볼륨을 조금 높였어요.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아이러니하게도 뉴스에서는 층간 소음 관련 보도가 나오고 있었어요. 철수 씨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아내한테 몇 번을 말해도 듣지를 않으니. 쿵, 쿵. 베란다에서는 여전히 소리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1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치익. 타이어에서 바람 빠지는 것 같은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아니, 고압으로 뭔가를 분사하는 소리 같기도 했지요. 철수 씨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뭐지, 저 소리? 그리고 곧이어. 객. 아내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으악. 뭐야? 쿨럭, 쿨럭. 우당탕.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 쨍그랑. 그릇이 깨지는 소리. 철수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보, 영자야.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철수 씨가 베란다로 달려갔습니다. 73세 노인의 다리가 이렇게 빨리 움직인 적이 있었던가요? 베란다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멎을 뻔했어요. 영자 씨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목을 부여잡고 바닥을 구르고 있었어요.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입에서는 거품 섞인 침이 흘러나오고 있었지요. 여보, 영자야, 왜 이래? 철수 씨가 아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쓰러진 영자 씨를 안아 일으키려고 했어요. 그 순간 훅 하고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났습니다. 흑. 철수 씨가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어요. 그건 단순히 마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콧구멍이 타들어가는 듯한 지독한 매운내. 눈이 따갑고 목구멍이 칼로 긁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최루탄이 터진 것 같은, 아니, 그보다 더 독한 냄새였습니다. 캣, 캣. 영자 씨가 헐떡거렸어요. 숨을 들이마시려고 애쓰지만 기도가 꽉 막힌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벌렁거리고 온몸에 경련이 일었지요. 여보, 정신 차려. 영자야. 철수 씨가 아내의 볼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의 눈은 이미 풀려 있었어요. 눈동자가 위로 돌아가고 입술이 파랗게 질려가고 있었습니다. 119, 119. 철수 씨가 절규했습니다. 허겁지겁 주머니를 뒤졌지만 휴대폰이 없었어요. 거실에 두고 왔던 겁니다. 안 돼, 안 돼. 철수 씨가 아내를 부축한 채 거실로 뛰었습니다. 소파 위에 놓인 휴대폰을 집어들고 떨리는 손으로 119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살려주세요. 우리 집사람이.
수화기 너머로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정하시고 주소를 말씀해 주세요. 아, 주소가. 철수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30년 넘게 산 집 주소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서울. 어디더라.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겨우 주소를 말하고 나서야 철수 씨는 다시 아내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영자 씨는 거실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이미 움직임이 멈춰 있었습니다. 가슴이 오르내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보, 조금만 버텨. 금방 와. 금방 온다고. 철수 씨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아직 따뜻했어요. 하지만 점점 식어가고 있었지요. 제발. 철수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아내. 잔소리꾼의 고집불통이었지만 그래도 평생의 반려자. 그 사람이 지금 눈앞에서 쓰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삐뽀삐뽀.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119입니다. 철수 씨가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흰 옷을 입은 구급대원들이 들이닥쳤어요. 어디 계세요? 거기. 철수 씨가 떨리는 손으로 거실을 가리켰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영자 씨에게 달려갔어요. 맥박 확인합니다. 미약해요. 산소 마스크 준비. 심폐소생술 시작합니다. 거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철수 씨는 벽에 기대선 채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구급대원의 손이 영자 씨의 가슴을 눌렀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규칙적인 동작이 반복되었지요. 하지만 영자 씨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송합니다. 빨리. 구급대원들이 영자 씨를 들것에 실었어요. 철수 씨도 함께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삐뽀삐뽀. 구급차가 달리기 시작했어요. 좁은 구급차 안에서 철수 씨는 아내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산소 마스크로 덮인 그 얼굴. 파랗게 질린 입술. 감긴 눈. 여보. 눈 떠. 눈 좀 떠봐. 철수 씨가 아내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구급차 안에 기계음만 삐삐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점점 느려지다가 끊어졌습니다. 보호자분. 구급대원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철수 씨의 귀에 그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렸지만 이해되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환자분이. 도착 전에. 구급대원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철수 씨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산소 마스크 아래로 보이는 그 얼굴은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영자야. 철수 씨가 아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영자야. 일어나. 장난치지 마. 하지만 영자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영원히.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가 달려와서 뭔가를 확인하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망 시각 오후 2시 47분. 그 말이 철수 씨의 귓전을 스쳤어요. 사망. 아내가. 영자가. 아니야. 철수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꿈이야. 꿈이라고. 하지만 그건 꿈이 아니었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던 아파트. 매일 아침 손주를 위해 절구질을 하던 아내. 그 아내가 이제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흰 천으로 덮인 아내의 몸 위로 철수 씨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그 물음에 대답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때는요. 진실은 아직 영자 씨의 손에 들려있던 스마트폰 속에 잠들어 있었거든요. 베란다 바닥에 떨어져 하늘을 향해 누워있는 그 작은 기계 속에 장례는 눈물 속에 치러졌습니다. 자식들이 전국 각지에서 달려왔어요. 큰아들, 작은아들, 딸.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요. 어머니가 왜? 갑자기 큰아들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평소에 건강하셨는데. 며느리 수진이 옆에서 어깨를 들썩였어요. 그녀의 손에는 장례식장에서 받은 하얀 국화가 들려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뭘 하셨어요, 아버지? 딸이 철수 씨에게 물었습니다. 철수 씨는 멍한 눈으로 영정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영자 씨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작년 손주 돌잔치 때 찍은 것이었지요. 급성 호흡부전이래. 철수 씨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평소 앓던 천식이 갑자기 악화돼서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왔다고. 천식이요? 어머니가 천식이 있으셨어요? 응. 젊을 때부터 있었어. 요즘은 괜찮으셔서 잊고 있었는데. 철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운 날 베란다에서 무리하시다가 그렇게 된 거래. 아이고 어머니. 가족들의 울음소리가 장례식장을 가득 채웠어요. 조문객들이 오가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연세가 있으시니 이런 일도 있지요. 더운 날 조심하셨어야 하는데. 그래도 고생 안 하시고 가신 게 다행이에요. 사람들은 그저 불운한 사고라고 생각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노인이 베란다에서 쓰러진 것. 안타깝지만 드문 일도 아니었으니까요. 3일간의 장례가 끝났습니다. 가족들은 하나둘 돌아갔어요. 아버지, 저희 집에 가세요. 혼자 계시면 안 돼요. 큰아들이 말했지만 철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여기가 익숙해서 당분간은 여기 있을게. 그래도 진짜 괜찮아. 너희들 바쁜 거 알아. 걱정 마. 철수 씨는 끝내 자식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텅 빈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마늘 냄새. 아내가 빻던 그 마늘 냄새가 아직도 집안에 남아 있었지요. 여보. 철수 씨가 텅 빈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소파 위에는 아내가 즐겨 쓰던 무릎 담요가 놓여 있었어요. 식탁 위에는 아내가 먹던 비타민 약통이 그대로였고, 현관에는 아내의 운동화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그 주인만 사라졌어요. 철수 씨는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50년 동안 채워져 있던 그 자리가. 영자야. 철수 씨가 빈 베개를 어루만졌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철수 씨는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아내의 옷, 신발, 화장품 하나하나 정리하다 보니 온종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베란다가 눈에 들어왔어요. 사건 이후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던 곳. 철수 씨가 천천히 베란다 문을 열었습니다. 후끈한 공기가 밀려왔어요.
창문은 아직 열려 있었고 방충망도 젖혀진 채 그대로였습니다. 절구가 구석에 놓여 있었어요. 절구공이는 바닥에 뒹굴고 있었고 마늘이 반쯤 으깨진 채 절구 안에 남아 있었지요. 그때 그 순간 그대로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정지된 것처럼. 철수 씨가 절구 앞에 쪼그리고 앉았어요. 여기서 그랬구나. 손으로 절구를 어루만졌습니다. 손때가 까맣게 벤 낡은 돌절구. 아내가 그토록 아끼던 물건. 그때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어요. 절구 옆 큰 항아리 뚜껑 근처에 뭔가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철수 씨가 몸을 일으켜 다가갔어요. 아내의 스마트폰이었습니다. 화면에 금이 가 있었지만 전원은 아직 켜져 있었어요. 이걸 왜 여기 가지고 나왔지? 철수 씨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평소에 영자 씨는 휴대폰을 잘 쓰지 않았거든요. 전화 받고 문자 보내는 정도. 그런데 왜 베란다에까지 가지고 나왔을까? 철수 씨가 무심코 화면을 켜보았습니다. 잠금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홈 화면이 떴습니다. 어디 보자. 철수 씨가 갤러리 앱을 눌렀습니다. 아내가 뭘 찍었는지 궁금했거든요. 갤러리가 열리자 가장 최근에 찍힌 파일이 눈에 들어왔어요. 동영상 파일이었습니다. 촬영 날짜는 아내가 쓰러진 그날. 시간도 거의 같았어요. 철수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손가락으로 동영상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화면 속에 영자 씨가 나타났습니다. 환한 얼굴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수진아, 봐라. 할미가 얼마나 깨끗하게 하는지. 영자 씨가 손을 카메라 앞에 펼쳐 보였어요. 손 깨끗이 씻었지? 비누로 3번 씻었어. 철수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내의 목소리.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매일 듣던 그 목소리. 자, 이제 빻는다? 영자 씨가 절구공이를 들어 올렸어요. 쿵. 익숙한 소리가 영상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쿵, 쿵. 영자 씨가 신이 나서 절구질을 하고 있었어요. 땀을 흘리면서도 웃고 있었지요. 이게 바로 60년 내공이야. 철수 씨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1분쯤 지났을까요? 영상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어요. 화면 구석, 난간 밖으로 검은색 막대기 같은 것이 쑥 올라오는 게 보였습니다. 마치 잔망경처럼 길쭉한 노즐이었어요. 뭐지, 저건? 철수 씨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건 분명 아랫집 베란다에서 뻗어나온 것이었어요. 길쭉한 검은색 물체, 분무기의 노즐처럼 생긴 것. 그리고 다음 순간, 파악! 노즐에서 붉은 빛이 도는 안개가 고압으로 뿜어져 나왔습니다. 마치 소화기를 분사하는 것처럼 강한 압력으로 그 안개가 위로 솟구쳤어요. 바람이 불지 않는 날이라 연기처럼 수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난간에 바짝 붙어 앉아 있던 영자 씨를 덮쳤지요. 객! 영자 씨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으악! 뭐야? 쿨럭, 쿨럭. 영자 씨가 목을 움켜쥐었어요. 얼굴이 새빨개지고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숨을 쉬려고 했지만 기침만 터져 나왔지요. 쿨럭, 쿨럭, 쿨럭. 영자 씨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휴대폰도 함께 떨어졌어요. 화면이 하늘을 비추었습니다. 파란 하늘이 찍히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영상 속에서 바람 소리에 섞여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오, 속 시원해.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냄새 좀 맡고 정신 차려라 제발. 철수 씨의 손에서 휴대폰이 툭 떨어졌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철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야. 화면 속에서 본 것. 아랫집에서 올라온 분무기. 뿜어져 나온 붉은 안개. 그리고 그 목소리.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누가 우리 영자를. 철수 씨가 부들부들 떨었어요. 슬픔이 분노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건 테러야. 살인이야. 철수 씨가 떨어진 휴대폰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119가 아닌 다른 번호를 눌렀어요. 112번. 경찰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신고하려고요. 우리 집사람이 살해당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살해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증거가 있어요. 동영상이. 범인이 누군지도 알아요. 철수 씨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랫집이에요. 아랫집에서 우리 집사람을 죽였어요. 그날 밤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그리고 14층 1405호의 문을 두드렸지요. 영자 씨의 죽음은 더 이상 불운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철수 씨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것은 그날 밤 9시경이었습니다. 형사 2명이 1505 철수 씨의 집을 먼저 방문했어요. 김철수 씨 되십니까? 네, 제가 신고한 사람입니다. 동영상 증거가 있다고 하셨는데 보여주시겠습니까? 철수 씨가 아내의 스마트폰을 건넸습니다. 형사들이 영상을 재생했어요. 화면 속에서 영자 씨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분쯤 뒤 난간 밖에서 검은 노즐이 올라오는 장면, 붉은 안개가 뿜어져 나오는 장면, 영자 씨가 쓰러지는 장면. 속 시원해. 냄새 좀 맡고 정신 차려라 제발. 그 섬뜩한 목소리까지. 형사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아랫집에서 한 짓입니다. 1405호요. 철수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매일 아침 절구질을 했거든요. 손주 먹일 마늘을 빻느라고. 그게 시끄러웠나 봐요. 층간 소음 문제가 있었습니까? 네. 아래층 청년이 몇 번 항의를 했어요. 쪽지도 붙이고 전화도 하고. 근데 집사람이 들어주지 않았거든요. 철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설마 이렇게까지 할 줄은, 사람을 죽일 줄은 몰랐어요. 형사들이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겠습니다. 아래층을 방문해 보겠습니다. 형사들이 14층으로 내려갔습니다. 1405 앞에 섰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안에서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눌렀습니다. 딩동.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얼굴이 보였어요. 눈이 퀭하고 볼이 홀쭉한 청년이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고 머리카락은 기름지게 엉겨 있었지요. 며칠째 씻지 않은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네. 청년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경찰입니다. 최민호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잠깐 시간 되십니까?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위층 박영자 씨 사건과 관련해서요. 그 말에 민호의 눈이 흔들렸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형사들은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해도 될까요? 아, 네. 민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형사들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집안은 어두웠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어서 낮에도 빛이 들어오지 않았지요. 책상 위에는 공무원 시험 책들이 쌓여 있었고 빈 에너지 음료 캔이 널려 있었습니다. 어수선하고 침침한 공간. 오랫동안 제대로 된 생활을 하지 못한 사람의 방 같았어요. 며칠 전 위층에서 사고가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시죠? 형사가 물었습니다. 네. 구급차 소리 들었어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사고 말인데요. 사고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증거 영상이 있어요. 보시겠습니까? 형사가 스마트폰을 꺼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영자 씨가 절구질을 하는 화면. 그리고 아래에서 올라온 분무기. 붉은 안개. 쓰러지는 영자 씨. 속 시원해. 냄새 좀 맡고 정신 차려라 제발. 그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민호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털썩?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최민호 씨? 형사가 민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형사들이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자백이었어요. 뭘로 분사한 겁니까? 캡사이신이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샀어요. 곰 퇴치용이라고. 곰 퇴치용? 네. 고농도 캡사이신 원액이요. 업소용으로 쓰는 거라고. 형사가 베란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물건이 어디 있습니까? 민호가 떨리는 손으로 베란다를 가리켰어요. 형사가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시래기 뒤편을 뒤지자 무언가가 나왔어요. 원예용 압축 분무기. 그리고 옆에는 빈 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붉은색 라벨이 붙어 있었어요. 고농도 캡사이신 원액. 곰 퇴치용. 사용 시 주의. 형사가 병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걸로 분사한 겁니까?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민호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었습니다. 그냥 매운 냄새 맡으면 베란다 문 닫고 들어갈 줄 알았어요. 딱 한 번만 조용히 시키고 싶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사람이 죽었습니다. 형사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그게 살인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살인. 민호가 그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저 살인자예요? 일단 경찰서로 가시죠. 자세한 건 거기서 조사하겠습니다. 형사가 민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민호는 저항하지 않았어요. 힘없이 끌려갔습니다. 경찰서 조사실. 민호는 의자에 앉아 진술을 했습니다. 시험은 계속 떨어지고요. 민호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5번째 시험인데 이번에도 떨어지면 끝이에요. 부모님이 더 이상 못 기다리신대요. 그래서요? 근데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위층 소리 때문에. 민호가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마치 지금도 그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매일 아침 10시만 되면 쿵쿵거려요.
저 새벽 5시에 자서 10시에 일어나야 그나마 5시간이라도 자는 건데. 항의를 하셨다고요? 네. 쪽지도 붙이고 인터폰으로 전화도 했어요. 민호의 눈에 분노가 어렸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들어주질 않았어요.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냐고. 젊은 놈이 낮밤을 바꿔 사는 게 잘못이지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그래서 앙심을 품은 겁니까? 앙심이라기보다 민호가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미칠 것 같았어요. 진짜로 환청이 들렸어요. 쿵쿵거리는 소리가 안 날 때도 들렸어요. 심장이 벌렁거리고 손이 떨리고 민호가 두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지금도 떨리고 있었지요. 그래서 검색을 했어요. 층간 소음 복수 방법. 그러다가 캡사이신이 나왔어요. 고의로 구매한 거군요. 네. 매운 냄새 맡으면 정신 차리겠지. 그러면 절구질 좀 안 하겠지.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바람이 안 불었어요. 베란다 밖으로 분무기를 뻗어서 위로 쐈는데 그게 굴뚝 연기처럼 위로 올라갔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근데 그게 사람을 죽일 줄은. 민호가 엉엉 울었어요. 어린아이처럼.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저 사람 죽이려고 한 거 아니에요. 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의도가 없었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누군가가 죽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었어요. 최민호 씨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냈습니다. 찰칵. 민호의 두 손에 수갑이 채워졌어요. 민호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지요. 32년 인생, 공무원의 꿈,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잔해 위에는 70세 노인의 생명이 놓여 있었어요. 되돌릴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비극이었습니다.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7호 법정. 방청석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층간소음 살인 사건.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했거든요. 사건이 알려지자 여론은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사람을 죽인 놈은 악마다. 아무리 시끄러워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을 죽여? 한쪽에서는 그렇게 분노했어요.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말을 안 들으니까 그 지경까지 간 거지. 다른 쪽에서는 그렇게 동정했지요. 인터넷 댓글창은 불타올랐습니다. 갑론을박이 이어졌어요.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인지. 경계가 모호해지는 사건이었으니까요. 법정 안은 긴장감으로 팽팽했습니다. 판사가 입장하자 모두가 일어섰다가 앉았어요. 피고인석에는 최민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수의를 입고 고개를 푹 숙인 채 3개월 전만 해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청년이었어요. 희망과 꿈이 있던 청년. 지금은 살인 혐의를 받는 피고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검찰 측 의견 먼저 듣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피고인 최민호는 층간소음에 앙심을 품고 고농도 캡사이신을 분사하여 피해자 박영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곰 퇴치용 캡사이신 원액을 구매했습니다.
이 제품은 일반인이 쉽게 구할 수 없는 고농도 제품입니다. 구매 이력과 검색 기록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검사가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화면에 민호의 인터넷 검색 기록이 떴습니다. 캡사이신 원액, 층간소음, 복수, 고농도 매운 성분 구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합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행위를 실행했습니다. 검사가 민호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었다고 주장하지만 결과적으로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살인입니다. 검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변호인 쪽을 바라보았어요. 변호인 의견 듣겠습니다. 민호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장기간의 층간 소음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만성불면증과 불안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수면 부족으로 인한 인지 기능 저하도 확인되었습니다. 변호사가 민호를 가리켰어요. 피고인은 5년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왔습니다. 거기에 층간 소음까지 더해져 정상적인 판단력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간절해졌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매운 냄새를 맡게 해서 절구질을 멈추게 하려 했을 뿐입니다.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것입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숙였어요.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입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법정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유족 측에서 의견 진술을 하시겠습니까? 방청석 앞줄에 앉아있던 철수 씨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73세의 노인.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옷이 헐렁해 보였어요. 아내를 잃은 후 많이 마른 것 같았습니다. 철수 씨가 앞으로 나왔어요. 증인석에 섰습니다. 법정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숨죽이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철수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제 아내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주에게 먹일 마늘을 빻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 사랑이 죄는 아니겠지요. 철수 씨가 피고인석의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가 말을 이었어요. 그 사랑의 소리가 누군가에게는 잠을 깨우는 고문이었고 심장을 찌르는 칼이었다는 걸. 철수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법정이 숙연해졌어요. 방청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청년이 쏘아 올린 건 캡사이신이었지만 철수 씨가 천천히 말했어요. 제 아내가 매일 아침 내려보낸 건 배려 없는 폭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에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철수 씨를 바라보았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어요. 아래층 생각 좀 하라고. 남의 말에 귀 좀 기울이라고. 철수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랬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저도 죄인입니다. 피고인석에서 민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내를 죽게 만든 죄는 밉습니다. 철수 씨가 민호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저 젊은이의 인생까지 망가뜨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아내도 하늘에서 자기 고집을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평생 남의 말을 안 들었으니까. 그게 결국 이 지경을 만들었으니까. 철수 씨가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 지독한 악연을.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용서로 끊고 싶습니다. 법정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방청석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민호가 피고인석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엉엉 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의 울음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철수 씨는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아닌 슬픔과 연민이 뒤섞인 눈빛으로 판사가 목을 가다듬었어요. 유족 측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최종 변론을 듣고 판결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검찰과 변호인의 최종 변론. 하지만 사람들의 귀에는 철수 씨의 말만 맴돌았어요. 그 사랑의 소리가 누군가에게는 고문이었다. 배려 없는 폭력이었을지도 모른다. 이 지독한 악연을 용서로 끊고 싶다. 재판이 끝나고 며칠 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최민호, 살인죄 성립. 다만 심신미약과 유족의 탄원, 피고인의 반성을 참작하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되는 판결이었어요. 민호는 법정에서 다시 한번 무너져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감사의 눈물이었지요. 철수 씨는 말없이 법정을 빠져나왔어요. 등 뒤로 민호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해야 할 일은 다 했으니까요. 이제 남은 건 아내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일뿐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민호가 법정을 나서던 날이었습니다. 법원 현관 앞. 민호는 두리번거리다가 한 사람을 발견했어요. 철수 씨였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지요. 민호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임이 길어졌어요. 하지만 결국 민호는 철수 씨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털썩? 딱딱한 바닥에 무릎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호가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이마가 땅에 닿을 정도로. 죄송합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르신. 철수 씨는 말없이 그 모습을 내려다보았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저 때문에 할머니가. 민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거든요. 평생 죄인으로 살겠습니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철수 씨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지요. 이런 날이면 영자 씨가 뭐라고 했을까? 빨래 널기 좋은 날이라고 했을까? 아니면 손주 데리고 놀러 가자고 했을까? 철수 씨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은 민호 앞에 섰어요. 민호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매를 맞을 각오를 한 것처럼. 하지만 철수 씨는 매를 때리지 않았어요. 대신 민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두어 번 두드렸지요. 툭, 툭.
그게 전부였어요.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철수 씨를 올려다보았어요. 철수 씨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원망도 분노도 없었어요. 그저 깊은 슬픔만이 담겨 있었지요. 일어나. 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바닥이 차가워. 민호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철수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르신, 됐어. 철수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됐어. 더 말 안 해도 돼. 철수 씨가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느릿느릿한 걸음이었지요. 민호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굽은 등, 힘없는 걸음, 아내를 잃은 73세 노인의 뒷모습이었어요. 어르신, 민호가 외쳤습니다. 철수 씨가 멈췄어요. 하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잘 사세요. 건강하게 사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철수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손을 가볍게 들어 올렸다가 내렸을 뿐이에요. 그리고 다시 걸어갔습니다. 법원 건물 사이로 사라지는 그 뒷모습을 민호는 눈물을 흘리며 바라보았습니다. 일주일 뒤 철수 씨는 아파트 생활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30년 넘게 살던 집, 추억이 가득한 집. 하지만 이제는 아픔만 남은 집이었어요. 아내가 절구질을 하던 베란다, 아내가 밥을 짓던 부엌, 아내가 TV를 보던 거실. 어디를 봐도 아내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 흔적들이 철수 씨의 가슴을 찔렀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는 못 살겠어. 철수 씨가 중얼거렸어요. 자식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나 시골로 내려가려고. 시골이요? 어디요? 전라도 쪽에 조용한데 밭 있고 텃밭 가꿀 수 있는 곳. 아버지 혼자서요? 안 돼요. 위험해요. 괜찮아. 조용히 살고 싶어. 여기는 너무 시끄러워. 자식들은 말렸지만 철수 씨의 고집을 꺾지 못했어요. 그건 아내한테서 물려받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결심하면 꺾이지 않는 그 고집 말이에요. 이삿짐을 쌀 때였습니다. 철수 씨가 베란다에 섰어요. 구석에 놓인 돌절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내의 손때가 까맣게 벤 절구. 버릴까, 가져갈까? 한참을 고민했어요. 버리자. 한 번은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니야. 가져가자. 결국 철수 씨는 돌절구를 이삿짐 트럭 구석에 실었습니다. 무거웠지만 버릴 수가 없었어요. 아내의 마지막 흔적이었으니까요. 철수 씨가 새로 터를 잡은 곳은 전라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사방이 밭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곳. 가장 가까운 이웃집도 200m나 떨어져 있었지요. 단층 주택이었어요. 마당이 넓고 뒤편에는 작은 텃밭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들을 사람이 없다는 거였어요. 이사 첫날 밤, 철수 씨는 마당에 평상을 꺼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돌절구를 올렸어요. 밤하늘에 별이 총총 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던 별이었지요. 철수 씨가 절구 앞에 앉았어요. 마른 고추 한 줌을 절구에 넣었습니다. 영자 씨가 끝내 빻지 못한 것들, 고추 가루를 만들려고 말려뒀던 것이에요. 철수 씨가 절구공이를 들었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가 났어요. 쿵. 다시 한번.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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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막한 시골 마을에 절구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개구리 우는 소리, 풀벌레 소리, 그 사이로 절구 소리가 섞였어요. 아무도 시끄럽다고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인터폰이 울리지도 않았어요. 노란 쪽지가 붙지도 않았지요. 여보, 철수 씨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마음껏 찌요. 아무도 뭐라 안 해. 별이 반짝였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거기선 미안해하지 말고 편히 쉬어. 철수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 고집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원망 안 해. 나도 잘못했어. 더 강하게 말릴걸. 아래층 생각하라고 더 강하게 말릴걸. 쿵. 절구 소리가 울렸어요. 쿵. 진작 이렇게 살걸. 조금만 더 일찍 내려올걸. 철수 씨가 절구공이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쿵. 쿵. 우리가 조금만 더 남의 말에 귀 기울였다면 지금쯤 당신이랑 여기서 믹스커피 한 잔 마시고 있었을 텐데. 매캐한 고춧가루가 코를 찔렀어요. 눈이 따가웠습니다. 고추 때문인지 눈물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둘 다일 거예요. 철수 씨의 볼을 타고 흐르는 물기는 밤새 마르지 않았습니다. 쿵, 쿵, 쿵. 절구 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퍼져나갔어요. 아파트에서는 소음이었던 그 소리가 이 넓은 시골에서는 그저 바람 소리처럼 흩어졌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소리, 아무도 원망하지 않는 소리. 그제야 비로소 그냥 소리가 된 거였어요. 소통이 닫힌 아파트라는 벽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얼마나 많은 소음을 던지며 살고 있는 걸까요? 내가 내는 소리가 누군가에게는 칼이 될 수 있다는 것.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고문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되돌릴 수 없게 된 후에야, 밤하늘의 별만이 늙은 철수 씨의 회한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별빛 사이 어딘가에서 영자 씨도 내려다보고 있을 거예요.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서, 당신 잘못 아니라는 말을 하면서, 다음 생에는 좀 더 귀 기울이며 살겠다는 말을 하면서, 쿵, 쿵, 쿵. 철수 씨의 절구 소리가 밤새 이어졌습니다. 사랑이었던 소리, 소음이 되어버린 소리, 그리고 이제는 그리움이 된 소리. 그 모든 것을 담아서 오늘 밤도 철수 씨는 절구를 찢습니다. 아내를 떠올리며, 지난 날을 후회하며,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용서하며 자기 자신을, 아내를, 그리고 그 청년까지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삶의 전환점이 되길 바랄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